저는 이게 그 상승장에 네. 초입은 좀 지났고요. 네. 초입을 막 지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제 이건 되게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는 과열이 됐다라는 징후인데요. 과열이 됐다는 징후는 이 지표는 저희 크립토 퀀트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김치 프리미엄 지표예요. 네. 그래서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3월 19일 기준으로 와, 10.71.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다, 10% 이상 높다 이 얘기고요. 1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더 비싸게 산다라는 거고, 그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왜 과열 지표로도 보냐면 쭉 이제 보시면 과거에 좀 그랬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10% 정도 되는 지점이 2021년도 뭐 1월 2021년도 한 1월 요때도 10% 정도 갔을 때 이제 폭락을 했죠. 30% 가까이. 그리고 제가 5월쯤에도 그랬어요. 5월쯤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한 여기 9% 10% 요때 됐죠. 네. 요때 뒤에 음악 폭락이 또 왔죠. 그러네요. 왔고 그 12월에 그랬는데 12월 요때죠. 요때도 김치 프리미엄이 한 7% 요때 갔죠. 요때 폭락이 뒤에 이루어졌었고요. 2022년도 5월 달도 거의 김치 프리미엄이 8.6% 이때 했잖아요. 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폭락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과거에 한 10% 정도 되는 시점,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낮을 때 5% 되는 시점도 이제 항상 좀 조정이 있었던 시기고요. 10%도 좀 크게 조정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 25%에서 한 30% 정도 늘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럼 김치 프리미엄 왜 과열이냐? 한국의 매수세가 많으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겠죠. 네. 근데 한국은 거래소가 법인이나 기관들이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네. 한국 거래소는 법인 계정이 오픈도 안 될 뿐더러 기관 자금들이 한국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거든요. 네. 한국의 거래 수요들은 대부분이 다 개인 수요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개인들이 보통 많이 참여를 하면 약간 조금 단기 과열 지점으로 판단을 하니까. 반대로 미국의 프리미엄을 우리는 보통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고요. 코인베이스의 이제 가격이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얼마나 더 비싸냐, 싸냐 그 지표인데요. 미국은 한국 거래소와 다르게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비중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는 기관들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보면은 빨간색이죠. 오.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이 와서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돈을 기관의 돈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니까요. 기관의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개인의 수요는 엄청 늘어났다. 단기 과열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과열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2달간의 상승은 1월 10일 날 이루어졌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수요가 엄청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수요가 순유입이 한 120억 달러가 돼요. 2달간. 네. 그리고 자산의 11개 ETF 운용사의 자산 운용 총액이 한 560억 달러가 되는데, 이게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금 ETF 20년 역사가 된 금 ETF의 총 운용 자산액이 960억 달러가 되거든요. 와, 절반이 넘었어요. 그럼 2달 만에 절반이 따라온 거예요. 크잖아요. 20년짜리를.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는 흥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갈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 이제 막대가요, 일별로 봤을 때 ETF로 순유입이 증가한 거예요. 순유입이 매일 여기 뭐 3월 기준으로 보면 5억 6천만 달러, 6억 4천만 달러, 3억 3천만 달러, 4억 7천만 달러가 ETF로 비트코인이 신규로 매수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랑 엊그제 빨간 18일부터 순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순 유출. 지금 18일 날 보면은 이제 1억 5천만 달러가 이제 빠져나갔어요. 이게 그럼 반대 효과가 나오거든요. 순 유입이 되면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야 돼요. 근데 현물로 살 때 이제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운용사가 있고 장외 거래를 통해서 사는 운용사가 있어요. 네. 이쯤 어쨌든 간에 바로 현물로 사서 그 금액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순 유출은 그만큼 빼야 되니까 이게 그만큼 매도 압력을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더 커졌어요. 3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오늘 큰 게 사실은 이 어떤 이 수급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순 유출이 많았냐? 그렇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궁금해요. 이 차트를 보면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한 ETF 운용사에서 이제 GBTC 물량이 여러 개 운용사가 있잖아요. 여러 개 운용사가 있는데 블랙락부터 해서 피델리티부터 해서 아크 인베스트부터 해서 대부분은 다 순유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요거는 매일 순유출이 일어나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많이 다루셔서 많은 또 유저분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ETF가 승인되기 전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 ETF 승인 전에 2020년, 2021년도에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형태로 비트코인을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보유하고 있던 게 있어요. 네. 그 보유하고 있던 게 이제 ETF 승인 이후에 순 유출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량을 다른 ETF 운용사들이 다 받아줬다. 그게 순 유입이 생겼다.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18일, 이게 19일이거든요. 네. 18일이 거의 6억 4천만 달러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ETF 승인 이후에 가장 큰 금액 유출이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제도 4억 4천만 달러, 꽤 높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 갑자기 커진 것도 있고요.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운용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네,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는 양들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 FBTC라고 하는 요게 피델리티예요. 피델리티는 다른 운용사들과 좀 다르게 이제 거래소에서 현물 매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 금액이 들어오면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OTC를 통해서 장외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바로 영향을 좀 덜 미치고요. 이제 바로 거래소에서 선물 매수를 하는 것들은 이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그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18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없잖아요. 갑자기 확 줄었죠. 제일 적네요. 예. 요런 것도 영향이 좀 존재한다. 이것도 지금 어제도 보면 뭐 이게 3,900만 달러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나머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방금 18일까지만 보는 게 일단 맞죠. 왜 저렇게 줄어들었을까요? 피델리티나 이런 데가 실제 피델리티의 수요 줄어든 것까지는 뭐 더 좀 들어가봐야 알긴 하겠으나 네. 현재까지는 뭐 비트코인 가격은 역시 지금은 이 ETF의 어떤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우려스러운 게 네. 이렇게 그러면 순 유출이 네.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다거나? 이걸 예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한 형태로 한참 오를 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긴 했었잖아요. 이 ETF 효과 때문에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오르지만 이게 순 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또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 현상인 것 같아요. 현상인 것 같고 이것의 좀 특징이긴 한데 근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ETF에 비트코인 ETF를 담으려고 하는 이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기업이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더 많이 계속 담을 거냐라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담지 못한 것 같고 그 이제 여러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도 있고 자기들 제공하는 상품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하는 움직임들이 더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빠지는 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GBTC 물량이 빠진 거잖아요. GBTC 물량의 평단가는 아마 3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 21년도에 대부분 들어왔던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그렇죠. 또는 그 물량들이 사실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량이 GBT 주변에 많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블랙락이나 이쪽으로 신규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현재 손바뀜이 일어나야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GBT 물량이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수익 실현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GBTC 있는 물량 중에 상당수는 그 또 우리가 크립토 겨울에 뭐 FTX나 루나나 뭐 무너진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뭐 그런 물량들이 또 해소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분들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한 9천만 원 1억 넘어가면서 약간의 포모를 느끼셔서 네. 뒤늦게 구매하신 분들은 사자마자 거의 막 10몇 %가 빠지니까 그렇죠. 뭐 멘붕 상태에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좀 뭐 지금 들어오는 분들한테 좀 듣기 안 좋은 소리일 수는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하라는 의미에서 하면 그 지금의 상승장에서의 큰 수익을 버시는 분들은 지난 크립토 겨울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투자했고 축적해왔던 분들이다. 큰 수익을.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 꾸준히 자산을 모으고 하락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큰 수익을 얻는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어서서 미디어 많이 나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안에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되게 몰빵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좀 하락을 해서 갑자기 투자 심리가 확 줄어들었지만 이거 사실 1억 될 때까지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지금이라도 안 사면 맞아요. 뭐 유튜브 5만 썸네일에 다 2억 간다 그러고 막 5억 간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제 투입을 많이 하시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이제 3년 계획으로 투자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네,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 세이빙 적립식 투자가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가 저희가 있지만 뭐 적립 투자를 꼭 매일 10,000원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자기 현금 사정에 맞게 뭐 일시 구매를 일부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대표님 그렇게 하셨던 네,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급하게 올라가지고 네. 한 6, 7천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투자 가능한 자산의 일부 비중이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예전에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약간 이게 사이클이 좀 있고 현재 단계에서 지금 시점에는 만약에 투자 자산을 10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일시로 먼저 확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한 맥스 2년 정도를 적립식 투자를 하는 플랜 중 나누고 요런 플랜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도 초기에 확보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때는 미리 현금으로 놔둔 70%를 가지고 분할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투자를 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뭘 하냐? 아까 같은 교육을 들으면서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 중에 상승장 초입을 지나가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30%는 담가야 되는 거겠네요. 이게 상승장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MVRB 지표도 좀 도움이 돼요. MVRB 지표가 지금 보면 2.3 정도거든요. 네. 2.3이 의미하는 건 뭐냐?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심플하게는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갑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 2.3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더라.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요? 네. 1이면 본전이더라, 한 배더라 수익이 이거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는 3.7. 그러니까 3.7 전 세계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을 다 분석해봤더니 지금 딱 3.7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더라. 평균인 건가요?
평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조금 내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래 근데 평균에 3.7. 네. 원리는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갑 주소별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다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갑 주소가 인플로우 되는 여기 자산이 들어온 거를 매수라고 판단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웃플로우 될 때를 매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 주소별로 이제 수익률이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 지갑이 이제 한 3.7배 정도 다 수익을 보고 있을 때쯤이 항상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도 이때는 4.4까지 갔네요. 그렇죠? 고점에.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이 그 3.7 넘어갔어요. 네. 이때가 이제 그리고 바로 하락 왔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21년도의 고점인 이 11월 달 있잖아요. 네. 이때는 이 MVRB 지표로는 과열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1억까지 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 과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다양한 온체인 지표 보더라도. 근데 이제 이때 거의 이제 이 3월달 같은 가격 맞고 하락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부가적 외부 환경에서 같이 봐야 될 필요는 있긴 해요.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온체인 지표가 MVRB가 2.89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유는 저 때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저 때 제로 금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이제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이제 하락장 전환이긴 했었거든요. 지금은 2.3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약간 이제 자산이 좀 성숙을 하면서 이 과열들이 좀 줄어들긴 해요. 네. 그래서 과거가 이제 한 3.7 정도였으면 이제는 한 3 정도만 돼도 좀 시그널을 켤 필요는 있어요. 리스크 시그널을. 그래서 3 정도 될 때 일시 구매를 많이 분배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30% 더 낮추는 거예요. 제가 이게 2.3이 아니라 한 1.5, 1.3 요때 그러니까 딱 올해 1월, 뭐 작년 말 요때쯤만 돼도 이제 자기가 자산 100을 가지고 있으면 일시 구매 비중 한 50% 정도는 40% 정도는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게 좀 계속 줄어들 거예요. 분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요거 가지고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어떤 과열 흐름이나 이 사이클을 좀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참고하기 좋은 지표긴 합니다. MVRB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가격을 막 3억, 4억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 인플루언서 분들 가운데서도 뭐 그 미국의 뭐 플랜비인가요? 막 그런 분들 5억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MVRB가 엄청 높아지겠네요. 만약에 이번에 25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익이 급등하면 MVRB가 갑자기 올라가겠죠. 근데 5억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5억 하면 MVRB 지표도 그렇게 안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수익에 대한 과열 지표니까 5억도 바로 가냐 한참 늘어져서 한참 조정받고 올라가냐고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 그럴 수는 또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맹신해서 뭐 3을 넘어갈 때 매도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6일 때도 떨어질 때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맹신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참고는 하되 그래서 보조지표라고 보조지표 네. 그래서 온체인 지표들 부정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저는 얘는 명확한 팩트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이 지표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MVRB 같은 경우도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기간 동안 검증된 지표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잖아요. 이제 온체인 지표는 마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금융 계좌를 이용구 대표님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거거든요.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계좌도 알고 있으니까 네. 그 계좌에서 어디로 돈 이동해. 그러면 이제 그 시그널을 보고 뭐 이쪽 이동한 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좀 이제 어떤 해석에 좀 이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네. 현재 그 분위기를 가늠해 보는 데는 되게 좋은 지표네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MVRB 지표가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그러면은 요게 있고요. 요거는 좀 중기적이에요. 그죠?
조금 더 단기적으로 우리는 늘 단기 가격 움직임이 궁금하잖아요. 네. 이건 단기 보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MVRB가 모든 비트코인 보유자라면 요거는 이 SOPR은 단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간이 150일 미만, 6개월 미만의 어떤 홀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지표, 네. 수익을 보고 있는 현황 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계속 홀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기 보유 SOPR은 좀 의미 있는 숫자의 기준이 1.02예요. 네. 여기 보면 요 기준점들 다 1.0이에요. 네. 1.02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그 단기 조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1.02를 지나서 0.4 엄청 올라갔잖아요. 마치 이게 언제까지 정도 올라갔냐면 우리가 여기 2020년도에 거의 한 3달 만에 매달 2배씩 올라갔던 이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었거든요. 네. 많이 올라갔다 지금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좀 단기적인 지표를 볼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 ETF 수요가 외부 환경적 요소가 크게 없었고 하면 네. 사실은 요쯤에서 조정이나 좀 한 번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 위치긴 한데요.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과외로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와, 그러면은요, 교수님, 혹시 이거를 물론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남의 지갑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매력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저렇게 떨어진다. 내가 좀 베팅을 해서 거기서도 먹고 또 올라갈 때 넣어서 먹고 뭐 롱숏도 치고 선물 투자도 막 하고 막 과감하게 막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엔 좀 적절하게 활용하면 괜찮다고 봐요. 적절하게. 근데 이게 지표들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아까 얘기 잘해 주셨는데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면 계속 1.02란 지금 맞다가도 이런 상승 추세가 탈 때 있잖아요. 일단 안 맞아요. 안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과열이나 포모나 광기가 생길 때는 지표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시점 하다가 그런 광기의 시기에서는 모든 지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 손실을 본다거나 미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적절히 운영하는 것들은 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이 지표가 완전 이제 단타에 적합하진 않아요. 이 SOPR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내일 거래, 뭐 오늘 뭐 다음 주 거래 잘 맞진 않지만 MVRB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MVRB가 거의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사이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 SOPR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은 기간에서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네, 보조 지표다. 보조 지표죠. 네. 그러면 혹자는 또 유튜브 영상 댓글 보면 고점 신호다. 지금 들어가면 폭락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폭락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이죠. 각자 보는 그 기간 사이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폭락이 맞죠. 1억에서 이제 8천 가는 게 그 시점에서는 폭락이 맞는데, 어떤 혹자는 이제 이거를 이제 2억, 3억까지 바라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큰 폭락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기회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서는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이 추세를 판단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락장이 될 때는 정말 한 6개월, 1년까지 계속 빠지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 그 상승장, 하락장 내에서 움직인 조정들은 너무 이제 폭락이라 생각을 하고 뭐 전량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놓치는 게 뭐냐면 재진입을 하기 너무 힘든 거죠. 특히 좋은 자산은 함부로 다 팔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타이밍 놓쳐서 다시 반등할 때 매수를 못하면은 아예 진입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평생 안 볼 자산이면 괜찮은데 좋은 자산들이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뭐 댓글에 그런 것들 폭락각이다. 저는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지금 몰빵하지 말라.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매도할 수 있으나 전량 매도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와 현재 분위기 그리고 폭락을 했지만 앞으로 한 연말까지 정도 보면 2024년 한 12월 정도까지 보면은 뭐 보수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가격? 그 이번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69,000불 이제 달러 기준의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네. 살짝 넘었다 다시 빠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1억을 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불이 되게 중요한 그 또 테스트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10만 불 정도에서 많은 이제 저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에 있어서 좀 변수가 있을 만한 요인들은 ETF는 이미 이제 뭐 ETF 승인에 대한 효과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승인 후에 얼만큼의 유입이 될 거냐. 아까 처음에 봤지만 저 지표는 계속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될 지표긴 하고요. 네. 순유입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반감기는 이미 지금도 이제 뭐 계속 내러티브 작용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어떤 이제 또 내러티브가 많이 생길 거냐면 그거 생기잖아요. 금보다 완전 희소한 자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금보다 희소한 자산 아니에요. 금과 유사한 희소한 자산. 얼추 비슷한. 예.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1.8% 정도 돼요. 야. 연간. 금도 비슷해요. 야. 근데 반감기 딱 지나면 0.9%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요. 지금 하루에 900개 생산되던 게 네. 비트코인이 450개. 딱 450개 만들어지니까 야. 연간 27,000개 나오던 게 연간 13,500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금보다 희소한 자산이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꽤 많이 작용할 거라고 봐요. 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가장 큰 동의는 사실 금리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금리가 조기 인하가 좀 지연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크게 폭락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오른 가격이 금리가 인하해서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이제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기대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인하를 하는 환경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 돈의 유동성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금액 정도까지 빠르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금리의 어떤 뭐 인하 가능성 이게 우리가 ETF 반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금리까지. 예. 금리 지나면 이제 대선 얘기 나와요. 대선은 나오고. 대선 지나면 이제 뭐 대만 중국 전쟁. 네. 또 지정하기. 지정이 나오고 돌고 돌아요. 진짜 뭐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다 막 희한하죠. 그죠. 굉장히 다 막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자산이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자산 같아요.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카멜레온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같아서. 네. 사실 인류 역사상 이런 자산이 사실 없었잖아요. 어떤 자산이 이런 자산과 비슷했을까? 금도 비트코인의 한 부분과 비슷한 거지 그렇죠. 금과 매칭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비트코인 저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의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전통 금융권에 제대로 들어간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자들도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거나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진짜 이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제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이제 제도권 금융의 자산이 된 이후의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떻게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ETF의 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다른 ETF의 상당수의 수요를 비트코인이 꽤 많이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어떤 주주로서 의결권 또는 이제 팬심 있는 기업에 행사하기 위해서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ETF는 이제 수십 개의 기업들이 다 믹스 들어가 있고 자세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이 투자의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일 건데요. 사실 그 수요는 비트코인이 꽤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요거든요. 와. 이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가 되게 이제 좀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은 넘을 거라고 보세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타겟이 금이다. 이 은은 넘었더라고요. 은 넘었어요. 이번에 폭락하면서 떨어졌나? 뭐 언저리 갔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넘어야 될 첫 번째 타겟이 금이고 금이 종착지는 아니죠. 네,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네. 금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었기 때문에 금이 지금 13조 달러 정도 되죠. 비트코인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ETF만 보더라도 이제 ETF 딱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ETF, 금 ETF 계속 빠지고 운용사서 빠지고 비트코인 ETF 늘고 그게 시장이 증명해 준 거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네. 금의 수요는 그냥 비트코인 넘어가는 게 더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첫 번째 타겟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